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대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2020년 4.15 총선 때 이루어졌던 그 통합과 공천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망쳐버린 장본인이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한테 제기되어 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여러 차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만 이번에 그 보도자료에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정치적인 수사를 넘어서는 정말 처절한 자기 반성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기의 나라와 당과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 통합이 천추의 한이 됐다. 통합하려고 받아들였는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끼리끼리 집단을 만들었다. 마치 민주당처럼 만들었다. 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 통합을 위해 데려왔으나 통합은커녕 분열만 조장했다. 당을 위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나 악용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당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하지 않고 자기 목만 챙겼다. 자기 패거리만 내세웠다. 그들은 지금 옛날 짓거리를 또 하고 있다. 국민, 나라, 당,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다. 반대로 나라 망치는 민주당에 충실한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 나라를 또 한 번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종북 좌파에 편승하는 당내 분열 세력만은 반드시 쳐내야 한다. 다른 동지들이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막겠다. 이게 황교안 대표의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황교안 대표가 2020년 4.15 총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공천 잘못이라고 해서 김영호 같은 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그 김영호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한 자가 누군가? 그게 황교안 아니었는가? 그런 취지로 제가 황교안 대표의 무한 책임을 여러 차례 제가 비판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에도 방향은 맞지만 반성이 더 처절해야 한다. 반성이 더 처절해야 한다. 2020년 4.15 총선의 잘못된 공천, 그로 인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과 목숨 걸고 투쟁해온 우리 자유파의 원외위원장 수십 명이 아예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탈락하게 된 이 처절한 상황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제가 그런 취지의 논평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천추의 한이 됐다. 통합을 위해서 데려왔지만 분열만 조장했다. 그들은 자기 목만 챙겼다. 더 중요한 대목은 지금 바로 그 옛날 짓거리를 이 자들이 또 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충실한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 대목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다시 미주알 고주알 다시 꺼내서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가장 큰 책임, 거의 모든 책임이 있었던 황교안 대표가 이제
천추의 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당시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당시 일을 미주알 고주알 캐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정치판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하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2년 반 전에도 개혁과 통합 두 가지 과제를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은 필요 조건이고 통합은 충분 조건이다. 개혁은 필요 조건이다. 안 하면 진다. 통합을 100번 해도 개혁을 안 하면 진다. 그러나 통합을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천 개혁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 개혁이 더 중요한 과제다. 더 핵심적인 과제다. 절대 탄핵파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절대 탄핵파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을 죽이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집단적으로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던 자들한테 또다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하고 세 번 배신한다. 이 개혁공천의 원칙을 분명히 할 때 통합도 따라오는 것이고, 설사 그 과정에서 통합이 안 되더라도 개혁만으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통합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결과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면 통합하고서도 진다. 저는 내후년 총선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수도권이 중요해, 뭐 중도가 중요해, 뭐 MZ세대가 중요해, 그러면서 2년 반 전에 있었던 이른바 실체 없는 통합론, 사실상 공천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의 통합론이 기승을 떨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말려버렸는데 지금 그 2년 반 전에 그 유령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어요. 수도권 대표론이라는 형태로, 무슨 중도 세력 대표 해야 된다는 형태로 MZ세대 어쩌고저쩌고, MZ세대가 그렇게 물러터진 우왕좌왕하고 좌구우면이나 하는 소신 없는 정치인들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MZ세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세대보다도 주관이 뚜렷합니다. 일관성을 중시하고 진정성을 중시해요. 공학을 거부한다고. 뭐 MZ가 뭔지도 모르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중들이 왜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 중도층 국민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가장 성숙된 국민들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센시빌리티가 높은 국민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문재인 좌파정권, 이재명 좌파정권에 수년, 수십 년간 쌓인 적폐를 하나하나 척결하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갈 때 가장 열광하고 지지해줄 사람들이 바로 수도권, 중도층, MZ세대들이라고. 그런 점에서 저는 1년 반 후로 다가온 총선 대비를 위해서라도 자유파의 원칙과 법치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법과 원칙에 따른 통합이어야지, 법과 원칙은 내팽개치고 정치 공학적으로 뭐 중도가 중요해, 수도권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2년 반 전에
황교안이 저질렀던 그 역사적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을 황교안 대표의 이 처절한 반성문 더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놓겠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내년은 사법권력 교체의 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혁명을 하면 말이죠. 혁명을 성공해서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설치하는 기구가 뭐냐? 혁명검찰서와 혁명재판소입니다. 왜? 혁명은 기존 질서를 폭력으로 변경시키는 것이거든요. 폭력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그리고 기존 질서, 기존 기득권 이 권력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뭔가 재판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기존의 사법 질서에 맡겨둬서는 하세월이니까 혁명검찰소를 먼저 설치를 해서 여기서 막 기소를 하고 혁명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기소된 이 기존 권력의 기득권자들에 대한 혁명적 재판들을 진행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 상황에서는 전면에 나서는 가장 강력한 칼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혁명적 상황이 아닌 정상적 정치 상황에서는 이 사법의 칼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후면에 정치 권력, 행정 권력의 후면으로 슬며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 권력이 권력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평생 경찰서 가지 않고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죠. 평생 법정에 설 일이 없이 살면 정말 잘 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99.99%는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들이에요. 경찰서 갈 일도 검찰에 불려다닐 일도 더구나 법정에 쓸 일도 없이 평생을 잘 사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권력으로 보이고 여의도 국회는 권력으로 보이지만 별로 갈 일이 없는 사법부, 재판부 이건 권력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상적인 시기에는. 그러나 혁명적 상황이 되면 이 사법의 권력이 가장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집행하는 기구니까.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민주적 방식으로 우리가 정권을 탈환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법과 제도에 따라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정상적인 영역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입법부라고 하는 권력기관은 2년 반 전에 만들어진 좌파 압도적 다수의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만 가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정상적인 좌파 권력의 잔존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혁명을 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될 것이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은 혁명가라면 가장 먼저 김명수 대법원부터 뒤집어 엎고 여의도
이재명 압도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구조를 뒤집어 엎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으로 대통령에 오른 정권교체의 주역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올해는 집권 원년인 올해는 행정부 권력을 차례차례 접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주요 임원들 3,000여 명 중에 2,500여 명은 2,600여 명은 아직도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들로 득실득실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행정부 권력 재편의 원년이었다고 하면 그럼 내년은 뭘까? 내년은 바로 사법부 권력을 탈환하고 재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입법부는 언제 손댈 거야? 입법부는 내후년 2024년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입법 권력을 재편하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행정부를 접수하는 해, 내년은 사법부를 재편하고 접수하는 해, 내후년은 입법부를 접수하고 재편하는 해. 이렇게 차례차례 법과 제도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사법 권력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법원, 내 최고 지휘부인 대법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종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것이 두 사법의 칼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내년에 다 임기가 다 돼서 교체됩니다. 지금 김명수라는 자 내년 9월에 임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내년 10월부터는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게 되는데 그 새 대법원장을 누가 지명 추천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추천합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대법관 1명을 제외한 13명이 교체됩니다. 대법관 전체가 사법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 모두 9명인데 이 9명 모두가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교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내년 대법원장 교체와 헌법재판소장 교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올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권력의 교체입니다. 행정권력의 탈환이고 교체입니다. 아직도 사법권력은 여전히 문재인의 똘마니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혁명가라면 가장 먼저 손댔어야 될 것이 이 사법부 권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혁명적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기존의 법과 제도와 절차에 맞춰서 차례차례 사법 권력, 입법 권력을 교체하고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재편하는 시기, 내년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사법부 권력을 교체하는 시기, 그리고 내후년 2024년은 국민의 투표로 입법부 권력을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권력을 점차적으로 민주적 방식에 의해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서 2024년 국민의 투표권으로 입법부 권력을 완전히 교체해야 비로소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연휴에야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의 의미를 이렇게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인식을 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고 해 나가야 하는 행정부 권력의 재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설위원, 제가 선우정 논설위원의 칼럼은 늘 재미있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선우정 칼럼을 보면서 생각들이 다 좀 비슷하구나. 제가 그런 공감을 하면서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정 칼럼의 제목은 합리적 모피아에 포획된 대통령실입니다. 이 모피아는 옛날 재무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부. 합리적 모피아. 앞에 굳이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합리적. 왜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칼럼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요구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8%로 결정이 됐는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게 여당안보다는 당연히 낮고 야당안보다도 낮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더 했어야 되는데 기재부가 8% 안을 냈고 그게 결정됐다. 반도체 하더니 이럴 수 있냐. 그런데 기재부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그것도 그렇겠네라고 고개가 끄덕여진다. 경쟁국인 대만이 5% 세액 공제를 하고 있고 대만이 25% 공제를 추진하는 분야는 이미 우리가 40%를 적용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만보다도 더 많이 세액 공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기재부의 설명이. 또 작년에만 보더라도 삼성이 32조 원을 반도체에서 벌었고 SK 하이닉스가 15조 원을 반도체에서 벌었는데 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특별히 더 도와줘야 하는가? 지것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식의 설명을 기재부가 하는 걸 들으면 그것도 그럴 것 같아 라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재부의 합리성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러면서 이제 선우정 논설위원의 주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 대통령실은 검찰이 아니라 속칭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당장 비서실장 김대기가 경제관료 출신이고 국정 전반의 조율을 위해서 새로 신설한 국정기획 수석이 경제관료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선우정 논설위원이 20년 전 자신이 기재부를 취재했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20년 전에 기재부를 취재한 적이 있다. 구성원들이 매우 우수했다. 특히 설득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판사 검사는 판결문과 기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경제관료는 판결문도 기소장도 없다. 오로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만이 경제관료로 살아남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보고서 작성에 날밤을 새우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박정희 대통령 때 브리핑 잘하던 사람이 가끔씩 파격적으로 발탁됐던 것을 연상케 하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보고서로 대통령을 녹여내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피아 경제 관료들을 그들을 탓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포획된 대통령이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선우정 논설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들에게 포위되고 있고 포획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는 관료의 합리성에 포획되면 안 되는, 관료적 합리성을 뛰어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한국 IT 산업의 초석을 놓은 오명 과기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명 전 부총리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나섰을 때, 이게 1980년대입니다. 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나섰을 때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부처가 경제기획은, 지금의 기재부였다. 이 사람들의 당시 주장은 이랬다. 반도체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다. 또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기술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 또 반도체는 워낙 프로덕트 사이클, 생산 수명이 짧아서 2, 3년에 불과해서 하나를 간신히 개발을 하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와서 비용조차 건드리기 힘들다. 그러니 우리가 뛰어들어서는 망한다. 그렇게 기재부가 반대를 하니까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통령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쌀 없이 무슨 밥을 먹겠다는 것이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쌀부터 농사해야 한다. 해서 반도체 산업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80년대 중반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기재부의 당시 주장이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삼류 TV, 세계에서는 삼류로 취급됐던 TV나 생산하는 주제에 반도체라니, 그 당시 기재부의 이 논리대로 우리가 반도체로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도약에는 경제 관료들의 합리성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상상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파괴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것이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자동차 한 대도 만들지 못할 때 고속도로부터 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리더십이고, 다른 나라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반도체에 올인해버린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 결단, 그 도약은 경제 관료들의 안이한, 따분한, 고리타분한 그런 합리성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990년대) 세계 반도체 10대 기업 중에 5개가 일본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전자산업의 CEO를 지냈던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 10개, 세계 반도체 10개 10대 기업 중에 5개가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일본의 반도체 전성기 때 반도체는 이제 한물 갔다. 특히 메모리 분야는 한물 갔다.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아니라도 일본이 제조에서 워낙 강자여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한물간 반도체에 매달려 있을 필요 없다. 일본이 배부른 돼지로 변했다는 겁니다. 1990년대. 지금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략적 오판이 반도체 후진국으로 일본을 전락시킨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그때부터 반도체 육성을 해서 지금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 6개를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은 결국 정치인의 몫이다. 정치의 차이가 바로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반도체에 뛰어들었지만 반도체가 산업의 쌀인 시대는 지났다. 쌀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이제. 반도체는 쌀이 아니라 생명줄이 됐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최강의 아이언돔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미국의 최전 방위선 안에 있는 것이다. 반도체는 곧 안보다. 반도체를 삼성과 SK가 만든다고 해서 민간기업 취급하지 마라. 반도체는 곧 안보다.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파괴적 결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실엔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합리적 속삭임에 매몰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신압으로 시시한 대통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제가 이 선우정 위원의 칼럼을 보면서 옛날에 이 학교 다닐 때 배운 막스 베버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천재적인 사회학자는 이렇게 그 인류의 역사 단계를 특히 리더십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신정 정치 리더십. 그러니까 뭐 무당이나 뭐 점쟁이들이 왜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지배하던 시대. 이게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신정 정치 시대의 리더십.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절대왕정, 루이 14세 같은, 나폴레옹 같은, 또는 러시아의 짜르 같은.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을 거치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지금의 근대사회가 나타나는데 이 근대사회의 리더십은 신정정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리더십을 대체하는 합리성으로 무장한 관료적 리더십이 근대사회의 리더십으로 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선우정 위원이 얘기했던 합리적 그 관료가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관료적 합리성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근대사회를 이루는 핵심 리더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는 그 이후를 보지 못했어요. 역시 사회학자라서 디스크립션 하는데 그쳤던 것 같아요. 어널라이즈에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저는 막스 베버의 이런 그 리더십의 분류, 역사적 분류가 갖는 그 적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스 베버보다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에 대한 규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두 개인데 하나는 인간으로서 어쩌지 못하는 운명,
구조 같은 포르투나다. 또 하나는 그 포르투나에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것 같은 도전을 계속해서 마침내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를 무릎 아래에 꿀리게 만드는 강력한 의지, 비루투다. 포르투나를 넘어서는 곳에 비루투, 인간의 의지가 있다. 그것이 정치다. 관료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 위에 결단의 리더십이 있고 파괴의 리더십이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진정한 정치 리더십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관료적 합리성에 갇혀서는 안 된다. 관료적 합리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뛰어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비루투,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피아 출신의 관료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손호정 위원의 칼럼에 더 보태고 싶습니다. 어떤 관료도 대통령의 리더십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만이 그 관료적 합리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열어나가는 창조적 파괴를 만들어갈 수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칼럼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노웅래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부결 본회의 표결 직전에 한동훈 장관이 왜 노웅래를 체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쫙 했고, 또 노웅래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읍소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노웅래 체포 이유를 설명한 것, 이것이 검찰 수사에 가뜩이나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대거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계산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훈 장관이. 내가 이렇게 노웅래 체포 이유를 설명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좌파 국회의원들이 더 펄펄 뛰어갖고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거다. 그러면 방탄국회 오명을 저것들이 뒤집어 쓰게 될 거다. 이런 식의 계산까지 하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략적이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어떻게 이런 범죄자를 체포를 막느냐. 이 사람 이렇게 죄질이 나쁜 범죄자다. 이 사람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그냥 정직하게 설명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부결됐습니다. 방탄국회, 방탄정당의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웅래의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웅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부패 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노웅래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이 일단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는 할 수 있으니까 불구속 기소 쪽으로 해서 법정에서
노웅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사법 처리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사설을 썼습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동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반대표의 결과다라고 분석하고, 이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국회 동의가 있기 전에는.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인데요.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은, 이게 특권은 아닙니까? 불체포하고 단어가 특권이 들어갔잖아요. 이 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정치권을 억압하던 시절에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호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극히 예외적인 제도였다. 따라서 민주화된 지금은 당연히 없어졌어야 할 특권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살아남아서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의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다들 알기 때문에, 또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언해왔다. 이재명이도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서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얘기했다. 또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그런데 돌연 노웅래가 부결된 거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곧 국회로 올 건데 노웅래는 체포시키라 그러고 이재명이만 방탄하면 그야말로 온갖 오물을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노웅래부터 방탄하고 이재명이 오면 또 노웅래 사례에 비춰서 방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올 들어 방탄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의원 특권 뒤에 계속 숨지 마라. 그러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인데요. 이 사설에 대해서 제가 더 덧붙일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200개가 넘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건 일반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거니까 그게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 공짜로 타고 다닌다든지, 비행장 가서 비행기 탈 때 VIP 통로로 거의 검색 없이 프리패스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다 특권 아닙니까? 이런 특권이 2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어디에 살건 그 사람 사는 그 골목 앞에 방범 초소가 하나 설치됩니다. 그것도 특권이죠. 이렇게 수많은 특권들을 누리는데 이게 한 2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번 노웅래 건에서 드러난 불체포 특권. 이건 조선일보 사설이 얘기했듯이 권위주의 시대에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한 방어장치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민주화 시대에 무슨 그런 방어가 필요합니까? 마땅히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특권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특권이 뭐냐? 면책 특권입니다. 김의겸이 온갖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퍼뜨렸는데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속에서 터뜨렸으니까 면책이다.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면책 특권도 권위주의 시대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라도 무슨 얘기든지 좀 자유롭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제보를 받아도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100% 팩트 확인을 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면 사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가 되니까 국회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팩트 체크를 다 해서 심증적으로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는 설사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회에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언하는 것은 보호를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화 시대에 면책특권의 이 보호를 받아야만 무슨 발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이 두 개의 정책 특권은 마땅히 진작에 없어졌어야 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좌파 정치인들, 좌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것을 악용해 왔습니까?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국회에서의 면책특권이다 이러고 방어해왔고, 부정부패, 온갖 범죄 잡범들 저질러 놓고 불체포특권 내세워서 표결 부결시키고 감옥에 안 가고 재판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 밖에 소소하지만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특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만 언뜻 기억나는 대로 사례로 들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 지나갔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입니까? 국민들의 종복, 국민들의 하인인 주제에 국민들보다 더 이러이러한 특권을 받겠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꼰대들 아닙니까? 죽어들이 뭐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이죠. 정치권 바깥에서,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특권 폐지를 주장하면 또 이거 좌파 탄압이다라고 떠들어댈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 국민의힘이 나서자. 국민의힘이 자기들도 똑같은 특권을 200여 개씩 누리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특권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그 밖에 이러한 수많은 이 특권들을 우리가 누려왔다. 200개니까 다 열고 하란 말이에요. 이 특권들 전부 우리가 포기하겠다. 정말 우리가 국민의 종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하겠다. 모든 특권 다 포기하겠다. 먼저 치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좀 옹색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 국가적 의제로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밀고 나가듯이 국민의힘은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거, 그걸 할 수 있잖아. 자신들의 특권,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200여 가지의 특권 하나하나를 다 국민들한테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이런 특권 저런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이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포기하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들은 국회법 고치면 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면 되는데 어떤 것들은 법을 고쳐야만 되니까 이거 총선에서 이기면 이 법부터 고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70% 이상의 압도적 국민들의 지지가 바로 그 총선 공약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에게 모아질 것이다. 저 이거 확신합니다.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내려놓는 게 아니고 폐지하는 이런 총선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것을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총선으로 나가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벌여나가자. 이것이 기득권 속에서 철밥그릇으로 버텨내고 있는 이 좌파들, 좌파 정치인들, 특권에 쩔은 꼰대 좌파 정치인들을 싹쓸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이런 윤심파리,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정말 아침 조선일보를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그 맨 마지막 사설이 나오는 그 부분, 그 밑에 이 광고가 이렇게 떴어요.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출마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자기들 주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00개 단체와 대표자 이름이 빼곡하게 써 있는데 이걸 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어쨌든 300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특히 당대표 출마하라는 그 일종의 그 공개적인 촉구죠. 이 내용을 보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정 단결의 리더십이 절대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정 단결. 자,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출마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으니까 마치 권성동 의원은 출마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풍기죠. 아니 지가 출마를 이미 했거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굳이 뒤에서 마치 공부방에 들어가는 놈 공부하라고 등 뛰밀어서 역자격 나듯이 이렇게 촉구 성명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권성동이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이 아니면 안 되니 당신이 좀 총대를 메고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촉구하는 성명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아 권성동이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300개나 되는 단체가 권성동한테 당대표 출마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권유하고 있는 거구나. 정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쏘가 넘어가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권성동이는 이틀 전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 기억만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12월 28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제목은 윤핵관 권성동 전대 출마 시사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권성동이 28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게 기사의 첫 줄이에요.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원주갑 당원협의회 당원연수에 권성동이가 참석해서 차기 당대표 누가 돼야 하느냐,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 총선 승리의 유일한 길은 당정 단결로 저 권성동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미 사실상 출마 선언하고 뛰고 있는 권성동이한테 출마하라 마치 안 하고 고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권하듯이 이런 식으로 광고 그것도 돈 주고서 하는 광고에 이런 식으로 그 광고 문구를 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쇼도 그 정도껏 해야지. 이미 출마해서 뛰고 있는데 그것도 한 달, 두 달 전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자한테 뭘 뒤늦게 출마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처럼 폼을 잡아. 이게 좌파들 쇼지라고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그리고 제가 출마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기사를 들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읽으면서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총선 승리의 유일한 길은 당정 단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정 단결로. 보통 당정 단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아주 생경한 언어입니다. 왜 용어를 이런 용어를 쓰지? 당정 단결로. 그런데 이 광고에 바로 그 당정 단결이 나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정 단결의 리더십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총선 승리의 유일한 길은 당정 단결로 저 권성동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한 사람이 쓴 것 같아. 권성동이 연설문 써주는 자가 이 광고문도 써준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서로 뺏겼거나. 아니 짜고 쳐도 좀 그럴듯하게 짜고 쳐야지.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성공한 사람, 이게 권성동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겠다는 사람, 윤석열과 함께 이겨온 사람 권성동이고, 이기겠다는 사람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가르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미 성공한 사람과 앞으로 성공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가르고 있어요. 윤석열과 함께 이겨온 사람, 이미 이긴 사람과 앞으로 이기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가르고 있어요. 이게 통합입니까? 분열입니까? 이게 통합적인 언사입니까? 분열적인 언사입니까? 당정단결. 주장은 당정단결을 해놓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을 갈갈이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대통령과 함께 가장 먼저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뒤늦게 와갖고서 대통령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광고는 권성동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랬습니다. 이미 뛰고 있는 자한테 결단을 촉구한다. 쇼도 정도껏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과연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성공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겨온 것인가? 여기서 핵심은 함께입니다. 이거 파트너십이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적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어요. 잘해봤자 권성동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편성해 온 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뭐 좀 할 것 같으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 그 어릴 때 그 추억거리 몇 개 가지고 잽싸게 달라붙어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올라타고 편승해서 여기까지 온 자입니다. 그야말로 기회주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권성동의 행태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팩트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권성동이는 의원들이 주저할 때 제일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났고 우리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캠프가 출범했다. 뭐 자기가 완전히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다 옛날 얘기처럼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 1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5일 날 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입니다. 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원회를 해체하는 그야말로 사직생의 결단을 내립니다. 선대위를 해체합니다. 그때 선대위원장이 김종인이었어요.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권성동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시비나 붙고 도대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예 선대위 자체를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후보 중심의 슬림한 선대 본부로 가겠다. 기억하시죠? 그때 김종인이가 잘리고, 그때 자르기를 진짜 잘했죠. 그때 김종인이를 잘랐어요. 그리고 이준석이는 선출된 당대표라서 자르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옆에 찌그러져 있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이가 그때 선대위하고 당직에서 물러났어요. 당 사무총장과 선대위 총괄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권성동이가. 책임 없으면 물러날 이유가 없죠.
그 당시 권성동이가 물러난 거, 뭐 김종인이 자른 거, 뭐 이준석이 저 옆으로 좀 찌그러져 있는 거, 그건 그 당시 보도에 별로 관심도 아니었어요.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김종인이 물러났다를 제목으로 잡은 게 아니라 권성동이가 백의종군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잡아서 보도한 겁니다. 권성동이가 핵심이었어요. 당시 전문가들 이렇게 분석합니다. 후보 측근들이 선대위의 내부 소통을 막고 선거 캠페인을 좌지우지한다는 당 내외의 비판을 의식해서 권성동이의 사무총장직을 박탈했다. 이렇게 당시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이도 이날 페이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저의 사퇴로, 사무총장 사퇴입니다. 또 선대본부의 총괄본부장 사퇴입니다. 저의 사퇴로 모든 불만과 분열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권성동이가 모든 불만과 분열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자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퇴하니 이제 더 이상 선대위에 불만과 분열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뒤로 물러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의종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권성동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태어날 윤 후보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 이랬던 자, 후보한테 엄청 부담을 주고 결국은 선거도 다 끝내지 못하고 선대본의 핵심이었던 총괄본부장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이자가 지가 다 한 것처럼 지금 폼을 잡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편승하고 등에 엎어져서 가다가 부담이나 잔뜩 주고 중간에 내렸던 자지. 이자가 뭘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줬다고, 대통령의 당선에 역할을 했다고 이제 와서 이걸 큰소리 치면서 광고까지 내냐 이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도 당시 선대위를 해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이, 이 권성동이 아닙니까?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다.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입 닫고 있어야지. 이자가 대선 끝난 다음에 곧바로 뭘 합니까?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원내대표가 돼요. 그것도 윤심 팔아서 됩니다. 그 원내대표를 하다가 결국은 또 중간에 잘리는데 뭘로 잘립니까? 대통령이 개인 메시지 보낸 거 이거를 보란 듯이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사진 찍혔는지 사진 찍게 배려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체리 따본 그 사진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잖아요. 이게 대통령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등에 업혀서 호가호위하다가 잘린 겁니까? 권성동 이자는 우리가 흔히 집단적 배신의 그 두목들, 김무성이 유승민이 두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살짝 가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송, 헌법재판소송에서 국회의 소송 대리인 법사위원장으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를 제발 탄핵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읍소했던 자입니다. 그야말로 집단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이자는 2020년에 총선 공천에 탈락했어요. 그러자 주저없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언제든 들어가겠다. 지한테 불리하면 탈당은 식은 죽 먹기를 하는 자입니다. 이랬던 자가 이제 뭐라고? 당정 단결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성공한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겨온 사람이니까 권성동밖에 없다고? 당대표감이? 그래서 이미
몇 달째 바닥 파고 뛰고 있는 권성동이한테 마치 짐짓 고사나 하고 있는 듯이 제발 당대표에 나와주세요. 출마해주세요. 라고 촉구를 하는 성명을 내? 제가 윤심파리가 적군이다 그랬어요. 윤심 파는 자 적군이다. 윤심 파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고 동양파리 하듯이 윤심 팔면서 정치하는 자. 전형적으로 권성동. 왜 이자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지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과 권성동의 개인 정치, 개인적인 정치 야망이 부딪힐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자가. 총선 승리, 그야말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천하의 인재를 발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한테 줄 서서 지한테 충성맹세하고 아부 떠는 자들한테 공천을 줄 것 같습니까? 좌파들의 부역자로서 대통령, 합법적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과연 지 한 몸 던져서 대통령을 보호할 것 같습니까? 윤심팔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윤심을 팔아도 제가 대통령과 뜻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정도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는 윤심팔이의 수준이 달라. 내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자의 말이. 내가 만들었다. 권성동의 직접 발언입니다. 의원들이 주저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났고 우리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캠프가 출범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이가 윤석열은 내가 만들었어. 이런 윤심파리가 대통령을 죽이는 겁니다.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이,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이 권성동을 심판해 주십시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를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함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